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은 왜 계속되는 걸까요? 잠시 휴전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갈등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요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선버스 기다렸더니 버스 안에 들어와서 운전대 뽑아가고 의자 부수고 낙서하고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푸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쪽 인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지요. 다시 또 풍파가 일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 그런 말은 정말 안 된다. 그리고 비대위 추진설 황당무계한 보도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왜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자,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경선버스 8월 말에 출발한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사람들이 뭐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참석은 자유라니까요. 아무도 참석하라고 강제를 하진 않았고요. 이준석은 봉사활동이든 토론회든 설계 안 해요. 근데 경준이가 군소 후보들의 약간 요청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특정 캠프가 야 어디 대표가 오라가라냐. 대표가 무슨 사진 찍히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경준이가 열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대표의 수하 조직이냐. 후보 진영도 아차 이거 이준석이 한 게 아니었네 안 시점부터 는 대응을 못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던 대로 이준석 때리자 이래가지고 초반에 좀 자기들이 잘못 아는 게 있었으면 빠지는 게 좋은데 이걸 계속 끌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오히려 그 말씀하신 캠프는 침묵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어디 침묵입니까? 그 유튜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준석이 무슨 뭐 주목받으려고 다 기획했다. 저는요 저의 성격을 아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큰 거 한 건 하지 그런 거 자잘하게 안 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회에서도 말 삼가고 좀 조용히 있는 그런 모드였는데 다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김병민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분들이 다 정치평론을 하는 분들이에요. 부캐가 본캐를 압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 사실 본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본캐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영삼 원장 뭐 등에 대한 평론가들이 갖고 있는 이 본인들의 내재되어 있는 캐릭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일종의 약간 하지만 있다? 대변인으로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본캐는 대변인이지 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방송에 나가면 왜 말을 그거밖에 못합니까? 옛날에 너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거침없이 말하는 것 그게 큰 장점이고 매력이어서 뽑아준 거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야당에게 기대하고 있는 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강력한 여권에 대한 대여 투쟁 그리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으면 좋겠는가. 자, 신성범 의원한테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김병민 대변인 말은 오늘 이제 방송에서 한 거고 이준석 대표는 그저께 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고 가는 말 속의 뉘앙스를 저희가 들어보면 아직도 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제 22일 그리고 그제 토요일 21일 사안인데 겉보기에는 지금 앙금이 뭐 쉽게 풀리는 없죠. 하지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어찌됐건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동안의 분란에 대해서 앞으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겠다고 지도부로서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 앞에 2번이나 사과하고 다짐을 한 만큼 저는 형식적으로는 또 봉합이 됐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26일 날 뭐 3일 후입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를 정호원 전 총리가 중심에서 출발하게 되면 저는 모든 문제는 많이 풀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말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떻게 좀 표현한다면은 조금 뭐랄까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뭐 속내는 드러난 것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또 공식적인 후보와 지지율 1위 대표와 지지율 1위 후보 간의 마음 불킬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앞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캠프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은 봉합되고 또 더 이상 확전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오늘로서 저는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종결됐다. 네. 정진남 실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결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여지면 이게 근본적으로요. 그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출범하면서 당명 개정 뭐 이렇게 하고 그 정강정책 첫 줄에 뭐라고 썼냐면요. 예. 이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을 선언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모두의 공멸을 위해서 뭐 이전 투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 당 대표의 어떤 경험 부족이라든지 이런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아마추어리즘 또는 뭐 새 불리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정책 방향, 정치적 방향 이런 예.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에 뭔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뭔가 당대표가 야권 전체의 파일을 키워가고 에너지를 모아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뭔가 논쟁을 즐기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이 지금 오늘 국민의힘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제 뭐 선관위원장 새로 이제 임명하면 또 무게추가 옮겨지면서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티격태격했던 것들이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돌싸움이라고 예.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투스톤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표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라고 대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버스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운전대를 뽑았다 이런 이야기는 패널로서는 할 수가 있어요. 패널로서 하면 좋은 비유네, 맞는 이야기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이야기는 대표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나이가 어리다.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유력한 후보가 나를 막 흔들렀다. 그런 이야기 대표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내 리더십이 없다. 그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준석 대표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헷갈리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표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조금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최근 벌어졌던 혼란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수 총장 그러면 그저께 했던 말은 오늘 말하기 이전 발언이니까 주말에 뭐 좀 생각을 했더니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한 얘기일까요? 뭘까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좀 정리가 된 건데 당대표가 비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TV나 이런 데 인터뷰하는 것을 비공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당대표는 그게 비공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이제 주목해서 뭔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는 비공식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런 공개적인 발언은 당대표는 어느 곳에 나오더라도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 토요일 날 발언 같은 거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발언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전히 그동안 한 3, 4일 정도 발언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온 느낌이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 했던 말
비빔밥을 만들어 보고 싶어 했지 예. 않습니까? 비빔밥에 이제 이 모든 재료들이 좀 튀어나가서 각각의 색깔을 내고 있는데 맛을 내고 있는데 가장 비빔밥의 마무리되는 맛은 역시 고추장인데 저는 당대표는 그릇을 준비하고 또 한편에서는 고추장 같은데 고추장이 너무 세버리면 맛이 고추장 맛밖에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고추장은 채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대표가 너무 그 발언이 세가지고 고추장 맛으로 비빔밥의 맛을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사과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지금처럼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또 알 수가 없지요. 한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선거나 대세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캠프 내 발언권이 커지는 건 맞지만은 그 캠프 내면 옳다 그르다 이전에 그 캠프가 염두에 둬서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탄핵 발언도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애초에 캠프 입장에서는 백해무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당대표로서 불편하긴 하지만 앞으로 캠프들이 저한테는 유언비어에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스 노를 해가지고 더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비대위 얘기 나오고 또 뭐 사퇴 얘기 나오고 윤석열 후보 측 뭐라고 얘기했는지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시죠.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요. 뭐 같은 분이 계속 하셔? 다른 분 다른 질문을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하태경 의원이 네. 비대위 체제 관련 보도 법적 검토 말고 진짜 법적 대응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논란의 당사자 민영삼 씨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괜히 윤석열 캠프에 그 불똥이 튈 그런 그 언행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빌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쌈 붙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언론과 예. 이거 이준석 대표 쪽에 앞으로 이제 특보 그만뒀으니까 제가 이제 더 할 겁니다. 소신 있게. 괜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MBC 라디오에서 그렇죠. 탄핵 얘기를 다시 꺼내고 그다음에 그 일요신문 비대위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정말 이준석 대표한테 실망스러웠어요. 우선 윤석열 캠프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신중치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준석 대표 쪽에다도 내가 당부의 글을 남겼어요. 제 개인적 판단의 글이기 때문에 절대로 윤 캠프하고 연결시키지 말아주라. 정연남 실장, 그러니까 지금 민영삼 씨는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잘못됐다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나 얘기 잘못한 건 없고 윤석열 후보한테 부담 주니까 그냥 특보 그만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무슨 그 실언을 했다거나 네. 또 이게 주워 담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저 민영삼 그 특보의 전 특보가 됐습니다만 말을 유추해 보면 윤석열 캠프의 어떤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 심지어 뭐 비례설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그 캠프의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워딩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실제로 민영삼 특보가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 흔들려다가 결국 자기가 사퇴한 꼴이 됐는데 뭔가 당내에서는 이 꺼지지 않는 이 그 불씨, 갈등의 불씨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민통합특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내에서 당분간 국민의힘 분열특보 뭐 이런 또 명칭까지 받게 되지 않을까.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이전 투구 막장 싸움 이것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네. 지금 이제 특보를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만 뭐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이제 표명을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게 세 번째예요. 신지호 실장 탄핵 관련 발언 나왔죠. 그리고 또 민영삼 씨 뭐 사퇴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비대위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황당무계하다. 그리고 김명민 대변인은 뭐 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 나오냐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나올까? 저는 우선은 뭐 그 캠프 윤석열 후보 캠프의 구성원들 자체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이념을 같이 했거나 행보를 같이 하면서 쌓았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지율이 높은 1위 후보에게 몰렸다는 점, 그 점이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윤석열 설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점을 알았거나 뒤에서 뭐 말씀을 했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왜 그러냐면 지난 12일 날 통화를 할 때 분명하게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보기에 우리 둘은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대표님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옆에서 뭐라 그러든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했다는 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의 기본 관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 역시 그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핵심 참모들 가운데 이른바 당을 안다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빨리 당을 장악하고 대세론을 이룩해야 우리가 쉽게 경선 국면을 넘어서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정치적 진언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과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 간에는 개인적으로는 앙금이 없다. 또 하나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인간관계, 친소관계 내지는 친하냐 안 하냐, 싫어하냐 좋아하냐로 정치를 보기 시작하면 좀 우스운 꼴이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지만 적대적이 않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게 서로 다 윤석열 총장 역시 또 서로가 필요한 관계라면 저는 둘이가 결국은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 손잡고 가야 되고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도 대응이 좀 다릅니다. 탄핵 관련 발언을 했던 신지호 정무실장 그대로 지금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삼 특보는 바로 해촉했습니다. 김두수 총장,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뭐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 탄핵은 좀 비유적으로 들었거든요. 약간 뭐 직접적 탄핵을 꺼낸 게 아니라 대통령도 탄핵하듯이 당대표가 못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 민영삼 씨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좀 차이가 있고 그 강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본인은 윤석열 후보 본인은 나는 배우 역할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뭐 감독 역할을 해달라 그랬는데 실제 이제 감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질 수 있는 뭐 흔히들 비유로면 뭐 짜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강력한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을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참모들이 뭐 반대해서 잘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여전히 대장이 후보고 또 본인도 뭐 검찰 생활과 검찰총장까지 거쳐가면서 대장 역할을 해서 후보와 감독과 이런 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모들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의 상황 관리를 할 강력한 짜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은 발언의 차이라고 보셨는데 정진남 실장 신임의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전통적으로 그 당의 어떤 그 뭐랄까 국민의힘 내부에 그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해온 사람. 뭐 또 그다음에 우리 민영삼 특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 여당 지형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다가 또 민생당 이렇게 거쳐가는 이런 좀 약간 비주류로 이렇게 코스를 밟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뭔가 캠프 내에서의 어떤 그 발언이나 신임의 정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지호 실장은 아마 윤석열 캠프 처음 조각할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유승민 후보를 이제 계속 겨냥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그러면 그만두고 유승민 캠프가 사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유승민 후보 드디어 작심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대위로 가야 한다. 당대표라도 탄핵도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라. 저는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웠다는 과거의 인연만으로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지금 분명하게 해둬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하러 우리 당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오신 겁니까? 예, 정권 교체를 하러 왔냐, 당권 교체를 하러 왔냐. 정혁진 변호사, 유승민 후보 자기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얘기 안 할 수도 없죠, 뭐. 일단은 불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민영삼 씨의 제가 봤을 때 특보로서의 첫 발언이 사퇴 이야기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일상적이지도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첫 발언으로 또 사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캠프 분위기가 저런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일 불쾌하겠지만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로 불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승민 대표가 굳이 지금에 와서 지금 그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이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예남 실장, 혹시 말이죠. 그냥 혹시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혼란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격했잖아요. 혹시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MBN 뉴스와이드가 또 다른 진원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 가장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유승민 후보로 보여집니다. 그 실제로 지금 유승민 후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이러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 실제로 그 김종인 대표가 지난 4월 재보선 승리한 이후에 자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마라. 이런 일갈한 적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맥락에서 유승민 후보의 어떤 지금 발언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이 중심을 잡고 가지 못하면 우리 다 공멸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정 실장, 저도 한 말씀. 저도 뭐 유승민 후보나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좀 아는 편인데 저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비대위나 대표 사퇴까지 나오게 되면은 대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조수진 차점 최고위원이 대표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가신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안도 없이 대표를 흔들게 되면 결국은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고 국민들이 완전히 야당에게 등을 돌게 뻔한 상황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제1위 후보한테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캠프를 단도리 하나 못하냐는 소리를 함직한 거죠. 아시는 대로 6월 달 전당대회 때 기성전 유승민이었잖아요. 결국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 자체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엮일까 봐서 유승민 쪽을, 개보 쪽을 오히려 더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형국이 되다 보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아킬레스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도 못하고 전화 한 통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 여의도 쪽에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 안 나왔더라면 유승민 후보의 1급 참모가 돼서 청년 특보 이런 거 맡았으면 2030 지지를 유승민 후보 쪽으로 끌고 오는데 엄청 역할을 했을 건데 유승민 후보는 손해봤다는 소리까지 하는 그럴 수도 있었더라고요. 있지요. 자, 이렇게 뭐 비대 얘기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 다시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했죠. 김종인 위원장 다시는 안 모시려고 했는데 요즘 생각이 많이 난다. 성일종 의원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합니다. 여러 흐름을 보면서 당에 모셔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를 모셨습니다. 정리가 잘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검사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지요.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서 선거관리위원장 맡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정홍원 전 총리께서 우리 당의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선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이렇게 수락하셨습니다. 당내에서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 매우 해박하시고 공명정대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 네. 정홍원 선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도 19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셨고요. 검찰 안에서도 평도 좋으시고 이게 인품이 원만하셔서 이런 선거관리위원장 하시기에는 딱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 권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집단 지도 체제이긴 하지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미 최고위원들하고 상당히 합의를 한 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정홍원 전 국무총리로 넘어갔다. 그래서 26일부터 출발하게 되면 예. 그든 말씀드리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뭐 어떻게 보면 좀 갈등 요인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렇게 경선을 놓고 다시 말해서 후보와 제1위 후보와 어떤 뭐 당대표 간에 부딪힐 일은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혹시 정홍원 전 총리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원만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역시 검찰 출신인 윤석열 후보한테 아무래도 팔이 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름대로 무난한 그냥 공정하게 그렇게 무던하게 일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잘된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무던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좀 아쉬운.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어떻게 보면 새롭고 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저런 분을 뽑았구나 이렇게 모셨구나 예. 그런 것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대표와 유력 후보와의 그 관계에서 봤을 때 언감생심이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김두수 총장, 예. 검사 출신 선관위원장,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요? 아마 뭐 직접적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은데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1위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생각이 우리는 윤석열로 가기로 결정했으니 당대표가 따로 이것을 강하게 압박한 게 최근에 한 2, 3주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비대위를 세우거나 실제로 사퇴를 시켰거나 뭐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대표가 좀 다른 이벤트 이런 거 벌리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1위 후보 만들어서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려고 해? 이런 경고장을 계속 날렸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선관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뭐랄까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가져오려고 하는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무산되고 그러니까 뭐 지장, 용장 다 무산되고 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그냥 상황 관리하겠다 이런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원로급이니까요. 정진남 시장 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그 원로이고 공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내 경선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장 수준의 난투극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좀 그 정치 경험이 좀 없는 그 어른이잖아요. 그런 분이 원만하게 해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한번 살펴볼까요?
당내 갈등이 부각되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침묵을 깨고 메시지를 내려놨는데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언론중재법 비판하는 회견을 했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표현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침묵 끝에 말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지금 처가 의혹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언론을 고소한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볼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저 윤석열은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 언론재갈법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이걸 언론재갈법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그 개정안을 쭉 봤더니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그 객관적인 손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5배까지의 그 금액을 돈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럼 잘못하다가는 진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고의와 중과실인데 그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문제고요. 그다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법이 굉장히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법문의 구체적인 규정 같은 것들이 다른 법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규정들을 딱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건 많이 다듬어져야 될 내용들이다. 일단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침묵을 한 5일째 했었죠. 그래서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토론에 공부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메시지 준비했고 또 하나는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요즘 2030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 이 MZ세대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민지야 부탁해라고 만든 건데 그걸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 걱정도 되고 휴학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채용 공고나는 곳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는데 이런 거 좀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해 주자고.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김두수 총장, 예. 저만 어색한가요? 저도 계속 봤는데 몇 번 봤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뭔가를 좀 색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뭐 여당에도 있었지만 뭐 일단 반말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좀 확실하게 연기가 좀 어설프면 굉장히 좀 그 안 좋은 느낌이 더 많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연기도 어설프고 결과적으로 뭔가 민지에게 뭔가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대사를 치기도 하는데 저런 게 전반적으로 그냥 아마추어 냄새가 나가지고 저런 거 만들려면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 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1일 1망언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한 5일 이상 자명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고 또 젊은 사람들 2030에 호소는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뭐 일종의 고육책처럼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만들려면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좋게 평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2030 소통이 중요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다음에 국민들하고 거리감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모습 참 존경스럽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거 기획한 사람 잘라라. MZ세대인 이준석 말부터 잘 들어라. MZ세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또 아주 폄하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정기남 실장, 이걸 보니까 그전에 박용진 후보가 만든 동영상 생각이 나요. 뭐 이렇게 춤추고 막 그랬죠. 네. 박용진 후보 것보다 좀 더 어색했어요. 이게 먼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 또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정세균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이제 70이 다 되신 분인데 육선에 이제 굉장히 국회의장까지 지내고 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뭔가 좀 틱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의 어떤 SNS를 좀 모자도 쓰고 이렇게 나왔죠. 모자도 쓰고 물론 독도에 대한 어떤 그 캠페인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것도 약간 역풍을 맞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시도 자체는 좋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 세대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첫 자세부터가 중요한 것 같고 이게요 일회성으로 그치면 결국은 꼰대였다라고 하는 어떤 이른바 이 청년 세대하고는 공감하기 힘든 사람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시도 자체는 좋으나 좀 진정성과 공감성을 가지는 그런 노력이 병행될 때만이 새로운 시도들이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올린 영상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밸런스 게임? 네네. 저 이제 다시 입당해야 된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어쨌든 젊은 세대들하고 좀 더 소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떤 뭐랄까 지속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신성범 의원 어때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고 좀 거칠게 말하면 안간힘을 쓰는 건데 좋게 봐줘야죠. 좋게 봐야죠. 노력한다는 대목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의 평소 이미지와 너무 동떨어질 경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진정성인데 저런 노력에 더해서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너무 틀어질까 봐서 존댓말 안 쓰고 살갑게 안 하고 가볍게 안 가고 나름대로 이제 투박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저게 본 젊은 사람들은 별로 호응이 안 했다면 실패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오히려 진지한 노력을 하는 편이 좋겠다. 지금 정치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정말 현장에 가서 며칠이고 일주일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좀 패널이 업무하지만 젊은 층의 이야기를 좀 듣는 걸 계속 한다든지 고민, 취업이라든지 연애라든지 가정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젊은 층들에서 일주일 단위로 매주 무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부터는 제가 항상 어디에 있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을 모셔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겠나.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들어보고 하는 그런 게 좀 진지한 접근도 같이 가져야 되지. 이미지에 기댄 것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정혁진 변호사 자녀가 혹시 20대입니까? 30대? 우리 애가 99년생, 2001년생입니다. 거의 뭐 MZ 세대라고. MZ 세대래요? 네네. 혹시 정 변호사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요 기발해요.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발해가지고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보지. 요즘 애들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 뭐 한 1분, 2분도 안 볼걸요? 재미가 없으면. 그런데 저는 저런 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컨텐츠인데 컨텐츠도 없었던 것 같다.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일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저 동영상을 이렇게 오픈하기 전에 그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캠프의 멤버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별로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킬하고 버리고 다른 걸 갖다가 만들어 봅시다 이랬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저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윤석열 캠프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도 MZ 세대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봤거든요. 예. 마징가 제트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마징가 생각이 제트. 나지 지금 요즘 뭐 20대들한테 그다음에 요즘 20대들이 굉장히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급한 마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을 과연 줄 수 있었을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평가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데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윤석열 후보 좋을 텐데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캠프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함께 일할 동문을 모집한다. 수사 정보 경력자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한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김두수 총장, 예.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대선 후보가 캠프에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 이렇게 올리는 것 법적으로 안 될 것은 없겠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뭐 요즘 SNS에는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좀 허용돼 있긴 한데요. 특히나 이제 이 경찰대에 올린 것도 좀 이상하고 공명선거 이런 데라면 대체로 이제 공명선거나 이런 거는 대중들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운동이라서 그런 뭐 공정선거 감시단 이런 이름으로 하는데 저긴 약간 뭐랄까 정통적인 이제 특수통, 수사통, 뭐 정보통 이런 식의 느낌을 줘서 윤석열 후보한테도 결코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누군가 가행 충성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게 요즘은 다 공개되는 시대인데 저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모 의원, 윤석열 후보가 뭐 올리라고 했겠습니까마는 캠프 관리 좀 해야죠. 캠프 안에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는 경찰대학이고 지방경찰청장 출신이 올렸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자기 동문회에. 예. 근데 어찌됐건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왜 정보수사라는 표현, 변호사라는 표현이 들어가려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한정했을까? 또 하나 왜 경찰대 출신을 이렇게 선호할까라는 이제 그 대목인데 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어색한 거죠. 어색한 거. 정기남 실장, 정세균 후보가 경찰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데요. 네, 저도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뭔가 윤석열 후보 측은 캠프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엘리트주의 또 뭔가 특권 뭐 이런 걸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정세균 후보가 아마 정책 발표 차원에서 했던데요. 뭐 연공서열 없는 어떤 그 공공 개혁을 얘기하면서 경찰대 폐지와 소위 이른바 그 5급 행정고시 폐지 공약을 내세웠죠. 그래서 뭔가 좀 그 공무원 사회에 좀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또 평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살펴봤고요. 이제 최재형 후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 갈등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아마 최재형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해서 지지세가 좀 올라가나 했는데 중요한 대목마다 윤석열 후보에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분위기지요. 이번에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냐면요. 25일 날 그 하기로 한 거 그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언론중재법 저지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제안서를 이준석 대표한테 전달했습니다. 글쎄요.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최재형 후보 얘기를 들어보죠. 정권 말기에 그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전원이 이 악법 저지에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당대표에게 후보자 전원의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렸으니까 다른 후보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그동안 너무 순하게 갔다 이렇게 평가한 걸까요? 저는 그냥 순하게 계속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최재형 후보의 존재의 의의는 대안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지지율이 높은데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낙마하게 되면 그때 내가 대안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자꾸 뭐 좌고우면하면서 견눈질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실족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애당초 감사원장 하셨을 때 보여줬던 그런 대쪽 같은 이미지와 좀 온화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정상적인 이미지, 가장 그 부인이나 뭐 자식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위 법관으로서의 그 경륜을 살려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재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법률가로 봤을 때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오히려 더 팬심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지율이죠. 참 이런 수 저런 수 다 써봐도 지지율이 안 받쳐줍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 뭐 조금 빠졌다고 해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최재형 후보는 5% 안팎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겠죠. 김희두 총장,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대여 투쟁하자. 또 최근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상당히 좀 강경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될까요? 실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망설이고 있던 시절에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해서 뭔가를 확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보면 실제 윤석열 후보는 좀 중도나 뭐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좀 확보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행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깨게 만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보면 사실은 좀 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 지역을 말해서 그렇지만 대구 서문시장 같은 데 가서 본인이 국민의힘의 가장 전통적 지지자다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쨌든 반대 측면의 이렇게 대안적 대체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저하면서 행보를 좀 갈팡질팡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중도 확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솔깃하고 좀 더 애국가와 이런 걸 강조해서 좀 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어느 신문에는 중도로 확장할 거라 그러고 또 어느 신문에는 좀 더 강력한 안보 보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직도 선택을 못 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실기를 하면서 전략적 노선을 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의 위치나 느낌은 이미 애국가 이런 걸 공개하면서 중도보다는 훨씬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반문재인 정권 투쟁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보도는 그래서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시겠죠. 근데 굉장히 결정적으로는 8월 4일 날 출마 선언하시면서 최재형 전 원장 본인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존 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서 준비가 안 되십니다. 뭐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믿었던 지지자들한테도 왜 저러지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는 부분은 또 하나는 자기 색깔이라 그럴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걸로 보여지고 또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서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인지도랄까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언론중재법만 하더라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권력의 어떻게 말에 아주 거칠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정권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위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도 다 25일 날 토론을 하지 맙시다.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최 원장 말 따라서 다 13명 다 서명해가지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옆에서 제가 참모에게 휘둘린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오히려. 예. 특히나 전현직 의원들이 정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신하시잖아요. 머리 염색도 하시고 악령도 바꾸고 옷도 이렇게 다 좋은데 본인의 중심이 많이 흔들렸다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유권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쉽지 않죠. 정치 안 하다가 하는 것. 더군다나 대통령. 자, 여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결국 먹방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면 돌파가 부담스러웠겠지요. 화재가 났을 때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야 되는데 국민의 눈높이 따르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지사직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사 찬스 논란은 계속되겠지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제가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다음날 마산에서 4시간 넘게 한밤에 저녁밥 먹고 달려와서 새벽 1시간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부당한 거죠.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페이스북에 낸 대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요. 정의남 실장 처음에는 세월호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 나는 계속 들으면서 보고도 받고 지휘도 했고 저녁도 안 먹고 바로 올라왔다. 새벽에 현장 갔다. 화재가 날 때마다 지사가 현장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해봤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먹방 논란의 부담이 컸고요. 결국 이건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 어쨌든 간에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번 과정에서 보여진 이재명 지사의 어떤 행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소방 구조대장이 고립되고 또 화재 단계지 않습니까? 화재 단계가 올라간 이후에도 먹방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또 갑자기 이재명 그 지사의 화법 중에 갑자기 박근혜 세월호를 이렇게 끄집어들인다든지 이런 좀 프레임 전환이 사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 공감을 좀 받기는 어려웠다라는 좀 판단이고요.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가 그 다음 날입니다만 황교익 씨의 사퇴 이후에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사과 표명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일단 논란을 잠재우는 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김도청장 초반에 여론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 정치 생명 끊겠다고 했는데 자칫하다가는 이재명 후보 정치 생명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악재가 연속으로 겹쳐서 굉장히 이제 정폭될 뻔했는데 좀 수습은 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보면 국민들 비판도 꽤 있었고 세월호 비교는 꼭 이재명 지사가 했다기보다는 또 이 야당 쪽에서도 공격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말이 얽혔는데 이 문제에 관한 이재명 지사의 판단과 본인이 그때 느꼈던 일종의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빨리 또 감각을 이렇게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이 된 것 같고 여론 조사 결과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좀 타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그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요. 이재명 지사가 계속적인 이제 당 내에서도 그러고 야당에서도 그런데 이게 지사직을 갖는 것 그리고 대선 후보로 뛰는 것 이 문제에서 이런 이제 인사 문제와 저런 몇 가지 이제 정책이 계속 지사 찬스를 쓰고 있다는 이 오해만 없다면 지사직에 있을 때 만약에 좀 더 지방자치적 어떤 느낌에서 더 많은 자율적인 걸 한다든가 인사를 한다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이 경선 기간 내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혁진 변호사, 사과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저녁도 못 먹고 올라갔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떡볶이도 맛있게 드시고 계란도 맛있게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동영상 다 봤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어렸을 때 떡볶이를 드신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떡볶이보다는 어묵을 많이 드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녁도 못 먹고 올라갔다. 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보고는 다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동영상 16분 한 40초 정도 되던데 그 내용을 갖다 보면 동영상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파한대소하면서 황교익 씨하고 같이 그러니까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다음에 사람들 생각은 뭐가 깔려 있냐면요. 인사에 대한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단 말이죠. 황교익 씨가 과연 전문가인가? 인사를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다가 이제 그 황교익 씨와 같이 저런 동영상을 그날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녁 아니고 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신성범 의원, 윤희숙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떡볶이를 입에 물고서라도 올라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본질은 지사직이에요, 지사직.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국가지구가 됐지만 소방본부는 지금도 지사가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사와 예산을 지사가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다들 헷갈리는데 이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상부 본부장의 직속 상관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면 특히나 소방관 한 명이 구조대장 한 명이 실종됐다면 바로 올라오는 게 지극히 당연했는데 다시 제가 느끼는 건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정치적 감도 좋고 빠른데 특히나 자기 선전에 너무 치우쳐 있다. 다시 말하면은 먹방도 그래서 왜 끝까지 이렇게 황교익 씨하고 창원에서 찍은지 자기 선전용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한 달 전입니까 안양시청에 안양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한 술집 단속했잖아요. 공무원들 수십 명 같이 가셔갖고. 그래서 손님 3명 적발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현장에 굉장히 강한 행리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자기 선전에는 PR, 자기 선전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벌어졌던 황교익 논란으로 과연 어떤 후보들이 좀 도움을 받았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가 큰 피해를 봤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된 논란으로 이낙연 후보 오히려 비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별로 변화가 없었고 이낙연 후보가 유탄을 맞았다고 할까요? 우상호 의원은요. 이번 논란에서 이낙연 후보가 손해를 더 많이 본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황교익 선생 이슈만으로 본다면 이낙연 후보 쪽이 실점을 했죠. 문재인의 사람 황교익이 이재명한테 갔다고 공격한 사람이 됐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사람이 이재명에게 가는구나 라는 인상을 더 강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된 케이스고요. 황교익 선생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냐 안 했냐 거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문제 제기였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우상호 의원의 분석, 김도수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정치적으로는 저런 신호를 줬다고 봅니다. 황교익 씨가 그야말로 원조 친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누구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 인사를 한 이재명 지사도 그럼 왜 황교익 씨를 임명했냐 그러면 이 경선 기간에 그런 신호를 주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비판할 때는 황교익 씨의 적합성, 그러니까 후보 자격이 있니 없니 이 시비보다는 지사하면서 현재 이 지사직을 활용해서 선거에 좀 더 유리하게 지사직을 활용하는 지사 찬스를 집중 공격해서 하는데 그 점에서 좀 빗나갔고요. 두 번째로는
저 비판을 하면서 한교익이란 개인을 뭐 굳이 그 말은 안 했지만 일본에 가서 하는 게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람에 친일 논란으로 또 발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뭐랄까 하공을 했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었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요. 참 정의남 실장이 정치적인 수학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고 그렇죠. 이낙연 후보가 그 잘못을 꾸짖었으니까 네.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가야 되는데 네. 나중에 보면 꼭 그대로 계산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움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룰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도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번에도 분명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실점을 한 거죠. 공격받아 마땅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한다. 이 비난에 이낙연 후보 측이 어찌 보면은 완전히 좀 뭐랄까 기세가 꺾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전에 우리 김두수 총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찬스 이걸 좀 집요하게 물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면 경기도청이 도청 캠프다라는 그런 한간의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이게 황교익 것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출연 연구 기관이 29개입니다. 29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소위 이른바 이재명 지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명단을 가지고 이 지사직 찬스 아니냐라든가 이렇게 접근했더라면 오히려 황교익 건이 이낙연 캠프라든지 다른 후보 진영에 좀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수비 역공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결국 불똥이 이낙연 후보 측에 떨어진 그런 뭐 형국이 되었습니다. 비호감도 이것도 참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는 조사가 있거든요. 호감도를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 이낙연 후보 비호감도가 아주 높게 나오는데 보면은 비호감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에는 33%였는데 당 대표 시절에 더 올랐다가 지금 62%까지 비호감도가 나오는데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때 그 사면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한 번 떨어지면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기세를 잃으면 계속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이 높았으니까 골도 깊은 것이 아닌가. 지난번 그 총리하고 그러실 때는 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깨지니까 그러면서 지금 쏠림 현상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비호감도도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이 다른 당에서 이렇게 딱 보시는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의 민주당 내 대선 주자의 어떤 지지도 판세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리고 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도 유시 본 게 비호감도인데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62% 나오는 것도 놀랍고 윤석열 후보가 58%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확장성이거든요. 결국 비호감도라는 게 싫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나중에 되면 확장성이 확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나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서는 저런 식으로 가면은 다다음 주에서 충청도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지금 버텨주고 있는 호남에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좀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게 걱정도 되고 어떻게 관전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